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향한 진군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고된 초소형 군집 위성이 성공리에 발사돼 교신에 성공했고 기대를 모았던 우주항공청의 수뇌부 인선도 발표됐습니다. 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폴란드에 2조 원 넘게 추가로 수출됐습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방산의 활약상도 집중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소형 군집 위성 네온셋 1호가 23일 뉴질랜드에서 발사돼 최종 교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발사 성공 장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네온셋 1호로 명명이 됐습니다. 저곳은 뉴질랜드에 있는 기지거든요.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굉음과 함께 힘차게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네온셋 1호 이렇게 이제 우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네, 기상도 아주 좋았고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 페어링이 분리되고 했는데, 자, 이게요 예정보다 24분 정도 늦게 발사가 됐습니다. 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첫 교신도 불발이 돼서 애초에는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됐죠? 네, 이게 대형 위성이 아니고요. 초소형 군집 위성. 그러니까 이게 11대가 이제 발사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발사 시간도 한 24분 늦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신호가 수신된 것이 오전 11시 57분이었으나 교신이 불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2시 넘어서 3시 44분에 남극의 세종기지와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전에서는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말씀하신 대로 남극 세종기지가 잡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된 뒤에 이제 본궤도를 지금 잘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지금 이 네온셋 1호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순풍에 돛단 듯 순항 중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 약간 발사도 늦어지고 또 최초의 교신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발사가 됐고 이게 고도 500km 궤도를 순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앞으로도 작동할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 전지가 펴졌느냐? 그렇죠. 펴졌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사히. 그렇죠. 예. 무사히 펴져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운항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위성에 왜 가느냐? 그럼 교신을 해야 되는데 교신도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데 지금 그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세종기지 남극에 있는데 남극에서도 신호가 잡혔다 해서 쌍방향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정상 궤도에 안착해서 순항 중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초소형 군집 위성 이게 뭔지 다소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기존의 위성과 다른 점을 좀 여기서 짚어봐야겠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집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총 11대가 이제 발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1호기가 지금 발사된 상태거든요. 네, 이제 10개 남았죠. 그래서 첫 1호기가 4월 24일 오전 7시 8분 뉴질랜드에서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호에서 6호는 2026년 발사 예정이고요. 내후년이에요. 그다음에 7호에서 11호가 2027년 발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상시 촬영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11대가 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나머지 이제 기존 위성이 커버하지 못하는 걸 한다는 거죠. 수시로 24시간 내에.
그 긴급 임무는 재난재해 발생할 때 관심 지역을 이제 촬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재, 그다음에 수해, 그다음에 뭐 지진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가 임무는 해외 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흑백으로는 1m 정도, 컬러로는 4m 4m. 정도의 해상도를 갖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무게가 이것들이 이제 소형 위성이기 때문에 100kg 미만입니다. 그리고 500km 고도에서 이제 지구를 내려다 보는 것이고요. 다수 위성을 동시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을 자주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난재해 발생 시 관심 지역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안보상으로도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중요한 그러한 위성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자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이 군집 위성 영상의 성능, 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와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지 좀 짚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던 1992년에 우리별 1호라고 대한민국 위성 첫 발사가 있었는데 32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 위성체 발사에서는 전 세계 탑 최상위권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1대를 운영하면은 하루에 3번씩 한반도 전역을 촬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대가 계속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안보라든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 지역에 대한 정찰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 단순히 안보 측면을 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해외로부터 이 찍은 사진을 수입하는데 상당 부분 돈을 들였었지 않습니까? 따로 들여서 사와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는 수입 대체 효과가 있고 거기에서 나가서 거꾸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태풍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보적인 기능을 넘어서 어떤 기후 예측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어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수출 이런 식으로 해서 쌍끌이 어떻게 보면 다목적의 어떤 일타 쌍피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역적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타 일석이조,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 그게 어떻다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초소형 군집 위성은 특히 안보 측면에서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 한반도 그야말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 모든 지정학적인 이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이제 11기의 위성이 찍는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변에 주변 사강이라 그러잖아요.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또 그 강대국의 어떤 그 군비 상황이라든지 또 한반도 자체에 지금 그 점검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감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 같고요. 해상도가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무게가 100kg이고 고도 500km에서 흑백 1m, 컬러 3m의 해상도를 가지는 전자 광학 카메라를 저런 식으로 띠 모양으로 저렇게 이제 네. 한 대가 찍으면서 또 옆에서는 또 다른 띠가 형성되고요. 네. 이것을 3년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수 위성을 동시에 돌려가지고 수시로 동시에 활용을 하는 만큼 정확하게 감시가 된다라는 점에서 매우 큰 특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10기를 다 운영하게 되면은 7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어마어마한 대용량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뭐 태풍이라든지 홍수, 지진, 산불, 가뭄
폭설 이런 위성 영상뿐만 아니라 안보상으로 볼 때 엄청난 눈이죠.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를 장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눈 100개 있다는 아르고스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는 불필요한 해외 영상 구매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가지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2026년부터 말씀하신 2027년까지 이런 초소형 군집위성 10기를 더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뭐 뉴질랜드 기지였고 외국 발사체였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 발사체 이용한다죠? 그렇습니다. 코드네임 BTS. 암호명 BTS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발사체에 한국의 위성을 실어서 직접 쏘아 올리겠다라는 내용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그렇죠. 비기닝 오브 BTS가 더 스웜. 그렇죠. 이게 스웜이란 것이 벌들과 같이 한때의 무리를 얘기한 것이죠. 군집. 마치 이 소형 인공위성의 이 벌떼처럼 여러 개를 소형 위성을 해서 대한민국과 전역을 이렇게 감시한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해외의 일렉트론이라는 발사체를 인용했습니다만 이제는 한국형 발사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발사체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초소형 위성 10기를 다 발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리호에 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우주의 어떤 위성체와 발사체의 최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그런 어떤 엄청난 우주 산업의 출발점으로 오늘 성공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비기닝 오브 더 스웜, 군집의 시작. 방탄소년단의 이름도 같이 염두에 두고 만든 그야말로 우주의 BTS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로켓 추진 연구실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1순위로 찾는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온화하고 인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우주항공업계에서 언론 1순위로 꼽혀온 인물이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 내정자, 어떤 양력을 가진 분입니까?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왔고요. 박사 학위는 미시간에서 받았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액체 연료, 로켓 엔진 관련 핵심 연구를 담당하는 차세대 우주추진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로켓 추진 연구실을 주도해서 아주 이번에 우리가 하려는 분야에 또 직접적인 연관도 있는 분이라고 하고 성태윤 실장 말대로 온화하고 인자한 리더십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는 분이 있어요. 네, 온화하고 인자한 리더십은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이제 우주항공청은 진짜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판 나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상위로 뽑기 위해서는 특히 온화하고 인자한 리더십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청장이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해외의 그야말로 최고의 석학들, 다양한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들이 최고의 시너지를 내게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윤영빈 청장은 로켓 추진 연구의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재사용 발사체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주 관련된 것은 국가 주도로 나사가 있었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재사용하는 발사체를 몇 차례 실패하고 결국 최근에 성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 비용을 혁명적으로 줄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요. 그렇죠. 결국 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그 지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착륙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눈에 생생하실 텐데 대한민국의 한국판 나사를 넘어서 한국판 스페이스 X를 만들겠다는 이 엄청난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빈 청장 같은 경우에는 로켓 추진의 전 세계적 석학 중에 하나인 것이고 액체 어떻게 보면 그 로켓 나아가 리유저블 새로 사용할 수 있는 로켓 이 부분은 아마 미국 외에 아직까지 그 전임 미답의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번에 어떤 그 항우연 어떻게 보면은 그 K 나사를 카사를 만든 다음에 이런 재사용 그 발사체를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우주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K 우주 산업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스페이스X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우주선에서의 재활용이라는 거는요, 200만 달러 수준이 아니고 억 단위 달러를 절약하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항공청의 실무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임무본부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미국 나사 고위 임원을 지낸 한국계 미국인 존 리 씨가 임명이 됐습니다. 30년간 미국 우주 분야 또 행정 분야에서 예산 분야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자라기보다는 그 슈퍼 매니저라고나 해야 될까요? 슈퍼 매니저다. 네, 그러니까는 총괄하는 관리 역할을 그 경력을 오랫동안 쌓아온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또 카네기 멜런에서 공공관리와 정책 석사, 그러니까는 주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해왔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주 예산 관리 이런 거 하는 분이네요. 오펜하이머를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은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거를 총괄하는 오펜하이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렇죠. 매트 데이먼이 그 연기했던 그 군인 출신 네, 배우죠. 바로 이제 그런 네. 역할을 이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그마치 나사에서 거의 뭐 30년 이상을 그 근무를 해서 우주 프로젝트의 관리, 운영에는 아주 그러니까는 뭐랄까 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주 회계나 이런 건 완전히 다른 분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괄하고 뭐 여기에는 뭐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니지먼트가 이제 포함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 소위 K 나사를 만들면서 카사,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처럼 중요한 임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 그러니까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박근혜 행정부 때 그 주요 고위직의 어떤 분을 그 모시려다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이 안 좋았던 네네. 그런 그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는 진짜 그 갖다 쓸 수 있는 인선은 다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매우 고연봉으로 지금 그 모셔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존 리 본부장의 발탁을 놓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해외 과학인재 영입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기공식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홍릉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과학기술연구소의 건립은 작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존슨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1971년부터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과학 인재와 과학 예산에는 아주 각별한 배려를 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예산도 즉석에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죠. 네. 이 키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 예산은 무조건 챙겨줄 테니까 그 키스트 소장이 특별히 예산 달라고 이 경제기용 같은 데 드나들지 마십시오. 내가 챙겨주겠다. 내가 다 챙겨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1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한 해 한 8억 원으로 깎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다시 10억 원으로 그 이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돈 10억 원이니까 100억 단위일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1인당 GNP가 13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될 때 10억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고 그만큼 과학기술 입국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자공업, 중공업, 포항제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띵크탱크 역할을 지금 한 그 키스트에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전 이른바 우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입니다.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서 우주 항공 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 협력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후에 정부는 나사 같은 세계적 연구소 출신이면 누구라도 언제나 영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실 중에 하나가 존 리 본부장이라고 봐야겠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제약이나 규제를 없앴어요. 네, 그래서 뭐 주식 백지 신탁 의무도 없고요. 연봉도 지금 우주항공청장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2배를 준다고 해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계속 뉴스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연봉 2억 1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계속 높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 미국 나사나 뭐 이렇게 비교하면 미국 나사에서는 일반 직원 연봉입니다. 네, 높은 액수가 아닌데 마치 또 이거 높이 준다 그러고 그럼 존 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분도 저거밖에 아마 안 받고 가나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분도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떤 소명 의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이런 이제 연봉 얘기가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주 항공에 기여했던 많은 한국 과학자들이 정말 연봉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그동안 과학적인 그런 저기에 아마 존 리 본부장이 기여를 미국에서는 해왔거든요. 네. 공 하나쯤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또 기준이 다르니까 네네. 뭐 나름대로 이제 그 PPP라 그럽니까? 그런 기준도 또 따져봐야 되고 그러겠지만은 이거를 자꾸 이렇게 그 부각시키는 게 옳은 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한국인이 공직을 맡을 때 그 나름대로 지켜야 되는 모든 규제를 풀면서 외국의 인재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국익, 특히 미래의 우주 강국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고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저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관료주의에 네네. 매몰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쓴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대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때와 달라져야 될 점은요. 저 사람들한테 완벽에 가까운 자율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우주 항공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는 거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거 우리 다 아는데 네. 굳이 이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외국에서 경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식의 도감량에 그러니까 진짜 왜 우리 손으로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중국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다른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이 대우, 연봉도 국내적으로는 아주 최고 수준입니다. 청장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팀장, 또 일반 직원들이 수두룩한데 표를 보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연봉이 한 1억 3,500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무본부장은 대통령급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한 2억 5천만 원 받는다는 걸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2억 5천만 원 정도. 또 부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금에도 불구하고 청장보다 한 500만 원 받은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4급이 넘으면은 5급
어떻게 보면 고연봉자부터는 억대 연금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6급, 7급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야, 저도 엔지니어 한번 앞으로 공대, 지금까지는 다들 의대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또 공대에 빛이 열리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단순히 연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제 사천 현장의 직원들을 위한 어떤 주거, 그렇죠. 교육, 육아 이것도 다 지원한다고요? 그렇죠. 마치 대전 대덕연구소에서 개청을 할 때 대전에 가면은 마치 미국 같아요. 그 타운하우스하고 네. 교육시설 같은 걸 해서 해외에 오래 있던 분들이 왔을 때 어렵지 않도록 하듯이 사천에도 그와 같은 교육, 환경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정말 우리나라로서도 최대한 집중해서 항공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아예 사막에다가 도시 하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우주항공청이 세워질 경남 사천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당시 모습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카이 우주센터 3월 13일에 직접 윤 대통령이 갔었고 방진복 입고요 돌아보던 그런 장면입니다. 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이상 확대하고 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낼 것입니다.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방금 윤 대통령이 얘기한 2045년, 많이 미래 같지만 21년 뒤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화성에 태극기를 한번 꽂아보겠다는 그 약속, 또 공약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른바 우주펀드 1,000억 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죠?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장기 미래 프로젝트고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 끝나고 다음에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저는 우리나라와 같은 잠재력이라면 아마 2045년 이전에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수도 있다라고 네. 조심스럽지만 낙관해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일단 시드머니 같이 우주 펀드 1,000억 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클러스터 유망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든지 또는 그 소위 밸류 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삼각별 프로젝트 가칭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걸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산업 클러스터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재정 지원 이런 것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야당도 통합적으로 적극 협력해서 미래로 쭉쭉 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만든다면 상당히 그 한국의 이제 그 다양한 분야에 한국이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강대국을 그 소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대국으로 가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전지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주에는 국경도 없고 여야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의료 공백과 의료 개혁 갈등이 곧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방침, 전임의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 의대 정원 확정 같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는 절차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에 이어 전국 19개 의대 교수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상당수가 주 1회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교수들은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나요? 지금 대학이 이렇게 진료를 지금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30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당장 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주 1회면 그날 진료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음 주로 가야겠죠. 당장 당혹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연세대의 경우도 역시 주 1회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 10% 즉시 축소입니다. 10분 중 한 분은 집에 가란 거예요? 네, 그리고 울산대는 이거는 이제 아산병원하고 연계돼 있죠.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 수술 중단. 충북대, 충남대, 원광대 같은 경우에도 충북대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 중단. 충남대 역시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수술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원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에 진료 예약 잡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고요. 의료개혁 특위가 오늘 출범을 했는데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빠졌어요. 뭐 개문발차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협과 전공의가 빠지면 개문발차라고 하기에도 마치도 찐빵에 지금 안고 없이 그냥 대충 찐빵을 만들겠다라고 밀가루 지금 반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우스운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좀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의료계도 너무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라는 네. 여론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대 의대의 일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적정 수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수들이 좀 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의료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2,000명이란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여러 가지 어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눈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료계에 일치된 안을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의료계가 상당히 4분 5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단합된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그 서울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그 비대위 측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해서 숫자를 한번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2,000명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안을 제기를 했는데 다만 지금 그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넘어간다 한 해라도 어떻게 보면 그 증원이 늦어지면은 결국 나중에 쌓여가지고 의료 수요에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네.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와 같이 서울대 그 비대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나름대로의 결과를 내서 협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시간을 너무 끌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켜보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비대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들 심정이 이렇다. 바로 영화 타이타닉에 이 배가 침몰할 때 끝까지 모여서 물 들어오는데 그 왜 배 기울어지는데 바이올린 뭐 이렇게 연주하는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최후의 연주자들의 본인들을 빗댔습니다.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다 했는데 저도 저 영화 몇 번 봤는데 저게 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배와 함께 하겠다는 거였지 우리가 연주한다고 승객들 살리려고 한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배가 그렇게 난파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빙하에서의 그런 어떤 자연적인 요인이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은 지금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이해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저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타이타닉의 그 연주자들한테
비유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어떤 상식적인 그 눈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울대에서 왜 자신들이 한번 그 적정 인원을 조사해 보겠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거 네. 전제가 뭐냐면은 그걸 할 테니 지금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그렇죠. 거예요. 전제 조건이죠. 그게 전제인데 그 기본적으로 타협의 ABC를 보자면은 결국은 그러한 적정 인원을 직접 조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타협이 왔냐면은 2,000명에서 올해는 그러면은 각 지방대학 총장들이 원하는 증원의 숫자 최대 1,000명까지 줄일 수 있는 그것까지 네. 하는 걸로 해서 타협점을 해야지 모든 걸 다 제로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부는 또 어떻게 여기서 그 양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좀 기본적으로 타협의 ABC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들이 같은 타이타닉을 봤는데 해석을 좀 달리한 건지 다른 타이타닉을 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4월 말까지 끝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교협은 5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의대를 어떻게 보면 응시를 하고 하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이번 4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전형이라든가 모집 인원들이 확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월 말까지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나 요강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지금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 화상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40개 대학의 총장들과 그 어떤 화상 회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대교협 그러니까 그 내년 전체적인 어떤 그 로드맵을 그 입시에 관한 로드맵을 짜는데 그 실무가들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까지는 최대한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월 중순 정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큰 혼란은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좀 열어두겠다는 거죠? 열어두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을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그 내년 모집 요강이 돼야 고3 재수 3수생들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이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의대생들이 수업을 재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유급하면 안 되니까 대학 측에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그중에 하나 경북대 의대는 24일부터 대면 실습을 재개했습니다. 자, 이게 의대생 복귀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죠. 그러기에는 참여한 학생 수가 너무 작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게 해부학 실습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110명의 본과 1학년 학생들 중에 한 10%가 들어왔다 그러는 거면 한 10명 정도 네.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으로 경북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외국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의대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의학이 이제 그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의 의대생들이 와가지고 교류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돈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의대생 복귀의 신호탄으로 본다라는 거는 정부가 정말 지금 생각이 있는 건지 저도 그런 그 우려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실질적인 그 수업 복귀로 보기에는 좀 이른 감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의대생 복귀 방해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만약에 그 의대생 뭐 H대입니다. 털끝이라도 건들면 있는 것은 오로지 파국뿐이다. 상당한 위협을 했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국민을 협박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한 발언이어서 현저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단 한 명도 의사 정원을 늘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이 수업에 들어가고 할 경우에는
전 학생들한테 공개 대면 사과를 하라라고 하고 만약에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험 칠 때 전해에 있었던 시험 족보 공개도 안 하겠다라는 거라고 해서 협박 내지 강요죄로 지금 수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네. 본인들은 치해법권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루마니아의 양자 정상회담이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16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냉전 종식기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 등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네, 방위 산업 또 원전 분야 협력이 주 의제였습니다. 성과가 나왔죠? 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동유럽에서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수출 확대 그리고 원전 협력 MOU를 지금 5건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K9 자주포 작년 신궁에 이어서 1조 2,500억 원 규모의 그 K9 수출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하나 에어로가 로스페이스. 지금 루마니아의 2조 5천억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수출길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방증이겠죠. 네, 이제는 K방산의 동유럽 수출 전진 기지가 된 나라가 있죠. 폴란드입니다. 여기에 천무가 2조 원 규모의 추가 수출 원래 본 계약이 있고요. 그 추가 수출될 가능성 매우 커졌죠.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 폴란드 국방 차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같이 해가지고 했던 시험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했는 이 천무 거기에다가 폴란드 자체 생산했던 이 군용 차량의 천무를 척 올린 다음에 네네. 이 발사 실험을 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그 폴란드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6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천억 원 정도의 계약고가 올릴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라고 네. 하는데요.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오히려 이 K방산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정말 국민으로서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고 이제 바로 사인할 가능성도 제기돼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국방과학소의 이 ADD 현장을 보고 아주 감탄사를 연발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순국산 다연장 로켓이죠. 이 천무는 이미 폴란드에 300대 가까이 수출이 된 그런 효자 무기입니다. 이번 추가 수출은 성능과 위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그 증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2022년에 천무 288대 도입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도 이제 추가 수출을 수십조 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지금 폴란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수입을 하려면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해주느냐라는 것하고 이렇게 한국에서의 그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무기 수출이 늘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현지에서 기술을 이전시키면은 좀 더 높은 가격에 이제 팔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받는 데다가 나토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가
그 질도 훌륭하지만은 그 미국 무기와의 그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호환성이라고 하나? 호환이죠, 호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전망이 밝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기회가 열리면은 이 한 번에 그냥 더 많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유럽의 견제도 뚫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금융 지원도 이제 폴란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줘야 되겠죠. 너무 그렇군요. 많이 했다가 나중에 물리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융 지원은 양날의 칼입니다. 네네.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K방산의 수출 성적표 살펴보겠습니다. 2년 만에 수출 대상국이 2개에서 12개로 크게 늘었고 그래프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국방 수출이 팍팍 늘고 있는데요. 2020년 30억 불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200억 달러인데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수주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도 4개국,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3배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 22년부터는 아주 세 단위로 팍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내 기업 방산 수주 잔액 같은 경우에 2020년에 62조가 넘었었는데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2배가량이 넘는 117조 7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K방산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분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근본 원인이 됐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 위복이 돼서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효자 상품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방도 든든하고 수출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래도 우리 뭐 안보도 튼튼, 경제도 튼튼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어렵다 하시는데 이제 아랫목의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곧 윗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우김 전 국회의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내일 아침 오전 6시부터의 재방송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정오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